어머니, 이거 꼭 먹어야 하나요? 제가 배가 아파서. 얼른 먹으렴. 내가 새벽부터 널 위해서 만든 거야.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이 와요. 아, 귀여워. 여러분, 만약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정성껏 끓여준 삼계탕 한 그릇에 여러분의 목숨과 모든 재산을 노리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토요일 아침,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어머니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박성우와 결혼한 지 꼬박 6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해서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죠. 지난 6년간 신혼의 설렘을 간직했던 새댁에서 이제는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를 능숙하게 해내는 6년 차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카페 체인 사업 덕분에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성우와도 나름 화목하게 지내온 줄 알았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근처 마트에서 장이라도 볼까 했는데 성우는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잡혔어. 클라이언트가 주말에도 검토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다. 저는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 주말 출근이 너무 잦았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심지어 일요일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성우의 말을 믿고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의심하기보다는 격려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승진 앞두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과장 달면 우리 카페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을 거고. 조심해서 다녀와. 성우는 넥타이를 매며 억지스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테니까 맛있는 거 해놔. 성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평소대로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청소를 막 끝냈을 때 현관문에서 딸랑딸랑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뭘 놓고 갔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장영숙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얼른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손에 들고 계신 큰 보온병을 받아들였습니다. 묵직한 보온병 안에서는 고소한 삼계탕 냄새가 풍겨 나왔죠. 시어머니는 얼굴에 평소보다 훨씬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억지로 짓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미영아, 우리 성호가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니?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푹 끓였다.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보양 좀 하라고 말이야. 내 정성이 들어간 특별한 삼계탕이야.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이렇게 부지런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평소 저희 집에 오시면 소파에 앉아 에어컨 틀어달라, 물 떠달라, 밥 차려달라며 기다리시기만 하시거나 제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며 은근히 눈치를 주곤 하셨으니까요. 특히 새벽 4시부터 삼계탕을 끓이셨다니 평소 9시 이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시던 분이 말이죠. 하지만 모처럼 직접 나서서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하니 의아하다는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고생하셨네요. 성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끓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물 한 잔만 주면 되겠다. 아, 그리고 미영아, 이 삼계탕은 우리 성호 입에 딱 맞게 간을 맞췄으니까 꼭 뜨거울 때 먹게 해라. 식으면 맛이 없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는 사이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추셨지만 저희 집은 거실과 부엌이 슬라이딩 도어 하나로 분리되어 있어서 소리가 새어 들어왔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분과 안부 인사를 나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했어요. 응,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걔가 이 국물을 다 마시면 카페 사업권이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진 물처럼 제 머릿속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 사업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남겨주신 사업이 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건가요? 약은 잘 섞어놨어. 무색무취라서 절대 알아챌 수 없을 거야. 한 그릇만 다 먹으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고.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자연스럽게 처리? 이게 정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슬라이딩 도어 틈으로 거실을 엿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보온병 옆에 놓아둔 작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고 어두운 갈색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삼계탕이 담긴 보온병에 투명한 액체를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액체를 다 붓고 나서는 보온병 뚜껑을 닫고 살살 흔들어 섞은 뒤 갈색 병을 다시 핸드백에 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갈색 병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예전에 뉴스에서 본 농약병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설마 저를 해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냐, 이건 제 착각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신다 해도 설마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실 리는. 하지만 방금 전 통화 내용과 지금 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긴급회의 때문에 나간다고 했는데 벌써 돌아온 거죠? 시계를 보니 겨우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슬라이딩 도어를 닫고 소매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내며 쏟아진 물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구나. 어서 앉아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끓여왔다.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졌습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터뜨리면 저 모자에게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성우가 그 삼계탕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다시 받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최대한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보, 회의가 일찍 끝났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성우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해서 괜히 나갔다 왔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회의가 취소되면 짜증을 내곤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보온병에서 삼계탕을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제 목숨을 앗아갈 끔찍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미영아,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니? 어서 수저 놓으렴. 우리 성호 뜨거울 때 먹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잘 끓은 삼계탕을 예쁜 그릇에 담고 파채와 후추까지 정성스럽게 뿌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삼계탕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에요.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성우에게 수저를 건네주었습니다.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새벽부터 우리를 위해 특별히 끓이신 거래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삼계탕이니까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라는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제가 왜 성우에게 그 위험한 삼계탕을 빨리 먹으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너무 긴장해서 평상시처럼 말한 것 같았어요. 그제야 성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삼계탕 그릇을 당겼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옆집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영 씨, 집에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집 설탕이 떨어져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급하게 요리하고 있는데.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김 여사님, 잠깐만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가서 김 여사님의 설탕통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탕을 담아드리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성우가 그 삼계탕을 먹지 않게 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어요. 김 여사님께 설탕을 드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 성우는 아직 삼계탕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대화 때문에 주의가 분산된 모양이었죠. 여보, 김 여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설탕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급하게 손님 음식 만드신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성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삼계탕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뜨거울 때 먹어야 보양이 제대로 되는 거야.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건데. 성우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입에 가져가기 직전에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삼계탕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독의 냄새를 눈치챈 걸까요? 시어머니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엄마가 맛보니까 괜찮던데. 내가 아침에 뭐 자극적인 거라도 먹었니?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어서 후각에 둔해진 건 아니고?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을 코에 가까이 가져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평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쓴맛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냄새 좀 맡아봐.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성우 곁으로 가서 삼계탕 냄새를 맡는 척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머니, 혹시 오늘 뭔가 특별한 재료라도 넣으셨어요? 저는 일부러 특별한 재료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특별한 재료? 무슨 소리야? 그냥 평소처럼 닭, 인삼, 마늘, 대추 넣고 끓인 거야. 아마 인삼을 평소보다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봐. 인삼이 좀 쓰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삼계탕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평소 어머니가 끓여주신 삼계탕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시어머니가 점점 초조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우의 그릇을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아이고 까다롭긴. 그냥 먹어봐. 먹다 보면 괜찮을 거야. 엄마가 언제 맛없는 음식 해줬니? 바로 그때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김 여사님보다 훨씬 더 급한 소리였죠. 쾅쾅쾅쾅. 시어머니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고 성우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왜 저렇게 급하게 두드리지?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현관문의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래층에 사는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빈 물통을 들고 계셨고 무척 급해 보이셨어요. 문을 열자 박 할아버지가 다급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영 씨, 혹시 댁도 물이 안 나와요? 내가 화분에 물 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혹시 단수된 건가 해서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정말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단순해요, 할아버지.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중인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마디 더 나누다가 물통을 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식당으로 돌아오니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호의 그릇에 남은 삼계탕을 재빨리 밀폐용기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성호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삼계탕은 왜 담으세요? 성호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손을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물이 안 나오니까 설거지도 할 수 없고 다시 데울 수도 없잖아.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저녁에 성호 오면 데워주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밀폐용기 뚜껑을 단단히 닫아서 냉장고 냉동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 봐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성호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보니까 급수관이 터져서 수리 중이래요. 오후 3시쯤에나 복구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냥 회사 다시 가볼게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고 밀린 업무나 좀 정리하려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에이, 더 먹지도 않고 어디가? 아직 국물도 많이 남았는데. 괜찮아요. 점심때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요. 아까부터 냄새가 좀 이상해서 입맛도 없고요. 성호는 그렇게 말하며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죠. 미영아, 집에 잘 있어. 물 복구되면 미리 받아놔.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성호가 나가고 나서야 저는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가 잠시 내려왔음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 위험한 삼계탕을 많이 먹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다른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것이 정말 독을 타는 장면이었다면, 그리고 성호가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한 것일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 해도 설마 독을 타서 죽이려고까지 하실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통화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카페 사업권이 자기들 것이 된다는 말, 약을 탔다는 말, 자연스럽게 처리된다는 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미영아, 물도 안 나오고 해서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도 이제 집에 가볼게. 저녁에 성호 들어오면 삼계탕 꼭 데워서 다 먹게 해라. 몸에 좋으니까.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서둘러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뭔가 더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를 붙잡고 싶었어요. 어머니, 좀 더 앉아 계시지 그러세요? 금방 물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럼 저녁에 또 보자.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 문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났어요. 시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저는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냉동실에서 삼계탕이 담긴 밀폐용기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삼계탕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뭔가 끔찍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삼계탕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가져온 핸드백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그 갈색 병을 놓고 갔을지도 모르니까요. 거실을 꼼꼼히 뒤져보니 소파 쿠션 사이에서 작은 갈색 병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서둘러 떠나면서 흘린 것 같았어요. 병을 집어든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보통 약병이 아니었어요. 병에는 아무런 라벨도 없었고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르는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를 도와 농약을 뿌릴 때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어요. 저는 서둘러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병을 싸서 안방 옷장 가장 깊숙한 서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가지들로 덮어놓았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갈색병 농약 독성이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곧바로 파라콰트나
글리포세이트 같은 농약에 대한 정보가 나타났어요. 화면에 적힌 글귀들을 보자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맹독성 해독제 없음, 소량 섭취 시에도 치명적,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장영숙 여사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단지 제 이름으로 된 카페 사업권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호는 어떨까요? 그도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혼자서 꾸민 일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성호의 오늘 행동도 의심스러워졌어요. 갑자기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평소라면 짜증을 냈을 텐데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성우도 시어머니와 공무해서 저를 없애려고 한 건 아닐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든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6년 저는 진심으로 이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아버지 유산까지 기꺼이 내어줬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밤새 간병을 하기도 했어요. 집안일은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고 성우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제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목숨을 노리는 배신이었다니. 아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 했는지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저를 배신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한미영,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야. 내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지갑과 스마트폰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우가 정말 회사에 갔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를 미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성호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사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것일까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며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성원 빌딩으로 가주세요. 그런데 혹시 도착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성원 빌딩은 성호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빌딩 앞에 도착하자 저는 주차장을 살펴봤습니다. 성호의 차가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성우가 차 안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편의점 앞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 척하면서 성우의 차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달콤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제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표정이었거든요. 약 10분 후 성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꽃집으로 걸어갔어요. 빨간 장미 한 다발을 사더니 다시 차로 돌아와서는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앞에 가는 저 흰색 아반떼 좀 따라가 주실 수 있어요? 너무 가깝게는 말고요. 기사님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조사세요? 요즘 그런 손님들 많이 태워봤는데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사님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택시는 약 20분 정도를 달려서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리베르테 오피스텔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이런 곳은 처음 와봤지만 건물을 보니 상당히 비싼 곳 같았습니다. 성호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저는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힘내세요. 진실이 뭐든 간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기사님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와 닿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꽃다발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긴 생머리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성우는 그 여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젊어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성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성우와 그 여자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작년 성우회사 송년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여자였는데 그때 성우가 이소라라고 하는데 일 정말 잘한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났어요. 이소라. 성우가 한때 자주 언급했던 후배였습니다. 오늘도 소라 씨가 야근한다고 하더라. 소라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하더라 같은 말들을 자주 했었는데 저는 단순히 후배를 예뻐한다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카페 사업권을 노린다고 했으니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 계좌와 성우와의 공동명의 계좌, 그리고 카페 사업 계좌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고객님, 거래 내역이 꽤 많은데 언제부터 것을 원하세요? 6개월 전부터 전부 다 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두툼한 거래 내역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상담 코너에 앉아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우의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고 카페 운영비가 들어오고 평범한 거래들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거래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라 300만 원 이체. 리베르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1,500만 원 이체. 이소라 500만 원 이체. 이소라 200만 원 이체.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이소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리베르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간 1,500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소라에게 보내는 돈은 생활비인 듯 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성우가 제 모르게 그 여자에게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니요.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제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카페 사업 수익금에서 나간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제 돈으로 그녀에게 집까지 얻어주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독을 탄 삼계탕을 끓여와서 저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카페 사업권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했다. 이 모든 게 연결되는 하나의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와 성우는 처음부터 공모했을 것입니다. 성우는 이소라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카페 사업권을 탐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다음 성우가 자연스럽게 카페 사업을 상속받고 그 이후에 이소라와 재혼하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전에 자주 언급하시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수 씨라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강민수 탐정사무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홈페이지가 있었고 연락처도 나와 있었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로 탐정을 고용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여보세요. 강민수 탐정사무소입니다.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수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한미영이라고 합니다. 한정우 사장님의 딸인데. 아, 정우 형님의 따님이군요. 반갑습니다. 정우 형님한테서 딸자랑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쩐 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강민수 씨의 목소리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직접 만나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정우 형님 딸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수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의 사무실이었어요. 강민수 씨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든든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지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미영 씨 정말 많이 컸네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삼촌. 저는 그분께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물어봤고 흔쾌히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어요? 저는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삼계탕에 독을 탄 것, 성우가 후배와 바람을 피우며 제 돈을 빼돌린 것, 그리고 제 카페 사업권을 노리는 것 같다는 의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강민수 삼촌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간히 메모를 하더니 마지막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독살 시도는 명백한 살인 미수죠. 그리고 남편분의 재산 빼돌리기도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상황 증거들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민수 삼촌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첫째, 남편분과 이소라 씨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관계인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파악해야 해요. 둘째, 시어머니가 사용한 독의 정체를 밝혀야 해요. 그 갈색병을 가져오면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어요. 셋째, 재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혹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강민수 삼촌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떨어뜨린 갈색병을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우와 이소라의 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며칠간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강민수 삼촌이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들킨 티 내면 안 돼요. 그들이 경계하기 시작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요. 며칠 후 강민수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 씨 큰 건을 찾았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강민수 삼촌의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갈색병에서 파라카트라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건 명백한 독살 시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강민수 삼촌이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이소라 씨의 임신 확인서예요. 뭐라고요? 이소라 씨가 현재 임신 4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보세요. 강민수 삼촌이 보여준 서류들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소라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산후조리원 예약서, 그리고 아기 용품을 산 영수증들까지. 성호 씨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산부인과 진료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아기 용품까지 전부 미영 씨 계좌에서 나간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성호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이까지 만들었다니. 더 있어요. 강민수 삼촌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소라 씨가 만난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네. 시어머니가 이소라 씨와 따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소라 씨 계좌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성호 씨 계좌에서 나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저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도 이 계획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더 조사해보니 시어머니가 이소라 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있어요. 마치 계약금처럼 말이죠. 강민수 삼촌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해봤는데 6개월 전부터 큰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돈일까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용실 카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업 관련해서 시어머니한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 몇 달 전에 카페 신규 점포 계약을 할 때 제가 몸이 아파서 시어머니가 대리로 서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저는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몇 달 전에 신규 점포 계약할 때 제가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대신 서명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겁니다. 강민수 삼촌이 무릎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뭔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서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점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치밀하고 오래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 씨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예요. 강민수 삼촌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눈치채면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모른 척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증거 말이에요. 강민수 삼촌이 저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와 성호 그리고 이소라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녹음 녹화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둘째, 카페 사업 관련 계약서들을 다시 검토해서 조작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어요. 셋째, 이들의 재산 은닉이나 횡령 증거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수 삼촌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들만의 계획을 세워볼게요. 정의로운 복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한미영,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치밀한 복수극을 위해서 말이에요. 강민수 삼촌과의 상담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여자. 그 모든 가면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성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평소라면 기뻤을 텐데 이제는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서는 안 되었죠. 현관문을 열자 성우가 거실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여보, 일찍 들어왔네.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너는 어디 갔다 왔어?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를 미행한 걸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친정 엄마랑 쇼핑하러 갔었어.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전화를 못 들었나 봐. 성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성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소라와 연락하고 있을 거였어요. 다음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에는 음식이 들려 있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미영아, 어제 성호가 삼계탕을 다 못 먹었다더라. 그래서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왔다. 이건 성호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가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고생하셨네요. 성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도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유심히 살폈지만 의심스러운 기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또 무언가를 넣지 않을까 해서요. 다행히 이번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민수 삼촌의 조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재빨리 김치찌개에서 국물을 조금 떠서 작은 통에 담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성분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저녁 시간이 되자 성우가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걸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무슨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어서 앉아서 먹어봐. 세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식탁에 앉은 3명 중 2명은 나머지 1명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성우에게 음식을 권했고 성우는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연극 같다고 느꼈어요. 모두들 서로를 속이면서 가족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너도 많이 먹어라. 요즘 좀 마른 것 같던데. 시어머니가 저에게도 김치찌개를 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니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아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며칠 후 강민수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성우가 회사에 간 사이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강민수 삼촌의 책상 위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영 씨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강민수 삼촌이 보여준 것은 한 장의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시어머니가 대리 서명해준 카페 신규 점포 계약서였는데 원본과 내용이 달랐어요. 이 계약서를 보세요. 원래는 미영 씨가 단독 소유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공동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분이 60%나 됩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입원해 있는 사이에 계약서를 조작한 것이었어요. 더 있어요. 이 계약에 따르면 만약 미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가 자동으로 모든 지분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죠. 강민수 삼촌이 보여준 다른 서류들을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저를 제거하고 카페 사업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강민수 삼촌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소라의 대화 내용이에요.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소라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성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소라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성우 오빠는 미영 언니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저를 포기할 수 없어 해요. 특히 아기 때문에 더 그래요.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미영이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 마. 완전 범죄로 만들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녹음이 끝나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강민수 삼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우와 이소라의 메시지 내역, 시어머니의 계좌거래 내역, 그리고 카페 사업 관련 조작된 서류들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소라에게 보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미영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어. 아이도 제대로 된 아빠 있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고 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카페 사업도 결국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거야. 성우도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저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는 계획의 공모자였던 거예요. 미영 씨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강민수 삼촌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삼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수 말씀이시는군요. 네. 하지만 정정당당한 복수요. 그들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요. 강민수 삼촌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만의 계획을 세워볼까요? 강민수 삼촌과 저는 며칠에 걸쳐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소라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소라는 시어머니의 계획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 심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호의 진실을 폭로하되 그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제시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그가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시어머니의 범죄 증거를 확실히 잡는 것이었습니다. 독살 시도뿐만 아니라 사기와 횡령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발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미영 씨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당분간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해요.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삼촌. 저는 이제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연기든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성우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그의 피로를 걱정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성우는 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다정해졌다며 좋아하기까지 했어요.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더욱 다정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음식을 해오면 감사하다고 했고 건강을 걱정한다며 챙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삼촌이 준 소형 녹음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며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증거는 날마다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우가 이소라와 통화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나가서 그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녹화했어요. 소라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계획이 성공해야 해. 미영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어머니 계획이 정말 완벽해. 성우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서빙하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했잖아요.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이소라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강민수 삼촌의 도움으로 이소라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산부인과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으로 계획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이소라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든 그녀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어요.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표정 어딘가에는 불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소라 씨 맞죠? 제가 밝게 웃으며 다가가자 이소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영 언니. 여기서 뵙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소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러세요? 저도 검진 받으러 왔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소라는 거절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제안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이소라는 내내 긴장하고 있었어요. 소라 씨,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네.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성우가 그러는데 소라 씨가 일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네요. 저는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데. 이소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언니는 카페 사업도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요. 아, 그거요. 요즘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너무 한가해서 고민이에요.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이소라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저하고 있었어요. 소라 씨,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씨앗을 심는 정도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녀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고 싶어 할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저도 반가웠어요. 이소라를 떠나면서 저는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민수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1단계 완료했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예상대로예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2단계 준비를 시작하죠. 다음은 성호 차례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다음 목표였어요. 한미영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어요.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수 삼촌의 감시 보고에 따르면 이소라가 평소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계획대로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성우가 또다시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소라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왔다는 것을요. 강민수 삼촌이 찍어온 사진들을 통해 그들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야근이 이렇게 잦으니까 몸이 걱정되네요. 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성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여성용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도 태연하게 웃어주었어요. 미영아, 고마워.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어. 조금만 더 참아줘. 성호는 여전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약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보였어요. 아마도 이중 생활의 부담 때문이겠죠. 다음 날 저는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소라에게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강민수 삼촌이 파악한 그녀의 동선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임신 부용빵을 사간다고 했어요. 예상대로 오후 3시쯤 이소라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더 불러 보였고 얼굴도 이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 소라 씨. 또 만나네요. 정말 인연인가 봐요. 제가 밝게 인사하자 이소라는 깜짝 놀라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영 언니.
임신 부용 빵 사러 오셨어요. 저도 친구 부탁으로 왔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이소라는 제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임신 사실이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분이 임신하셨어요? 네, 이제 5개월째래요. 소라 씨도 임신 부용빵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임신한 분이 계세요? 이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소라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소라는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안의 작은 카페 공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소라는 계속해서 손을 떨며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라 씨,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성우와 관련된 일인가요? 이소라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성우 행동이 좀 이상해요. 야근이 너무 자주 있고 집에 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감정인 줄 알았는데 이소라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와의 관계, 임신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영숙 어머니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언니를 없애고 성오빠 저를 결혼시키려고 해요. 저는 정말 싫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를 없앤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고로 위장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단순히 이혼하게 만드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계획은 훨씬 더 끔찍해요. 이소라는 시어머니가 독을 사용해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소라 씨, 지금까지 말해준 게 전부예요. 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소라는 계속해서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녀를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소라 씨, 저는 소라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소라 씨도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언니,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어머니와 성우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소라 씨도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지는 않겠죠? 이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그들을 막아주실래요? 소라 씨의 증언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이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이소라를 아군으로 만든 후 저는 강민수 삼촌과 함께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성우와 시어머니를 한꺼번에 덫에 빠뜨릴 때가 된 것입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독이 든 음식을 가져올 때를 기다려서 그 현장을 완벽하게 증거로 남기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성우의 자백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강민수 삼촌은 우리 집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 등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있도록 했어요. 미영 씨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조심해야 할 건 절대 위험한 상황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삼촌. 그런데 그들이 정말 계획을 실행할까요? 혹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소라 씨 증언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이번 주 안에 마지막 시도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마 곧 움직일 겁니다. 수요일 저녁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보양탕을 들고 있었어요. 미영아,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몸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보양탕 끓여왔다. 이거 먹고 건강 챙겨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소름 끼칠 정도로 가짜 같았어요. 어머니, 또 고생하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보양탕을 받아들었습니다. 동시에 가슴속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의 스위치를 켰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보양탕을 끓이며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영아, 이 보양탕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서 꼭 뜨거울 때 다 마셔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특별한 재료요? 뭐가 들어갔는데요? 그건 비밀이야. 너한테 특별히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마셔.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재빨리 보양탕 국물을 조금 떠서 작은 통에 담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성분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보양탕이 다 끓었을 때쯤 성호가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호야, 와서 미영이랑 같이 보양탕 먹어라. 엄마가 특별히 끓인 거야. 성호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오늘이 그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저는 배가 안 고파서 나중에 먹을게요. 안 돼. 지금 뜨거울 때 먹어야 해. 특히 미영이는 꼭 다 마셔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보양탕에 파라콰트가 들어있나요? 시어머니와 성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뭔 소리야? 파라콰트가 뭐야? 농약이요. 독성이 강한 농약 말이에요. 혹시 그게 특별한 재료인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영아, 너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삼계탕에 넣으셨던 것도 똑같은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어머니가 삼계탕에 독을 타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성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이건 오해야. 나는 정말 몰랐어. 오해요? 그럼 이소라와의 관계도 오해고 제 돈으로 그 여자 오피스텔 얻어준 것도 오해예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들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이미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어요. 녹음 파일에서 그들의 음성이 흘러나오자 시어머니와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성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어머니가 강요해서. 강요요? 이소라와 바람 피운 것도 강요였어요. 제 돈으로 그 여자 뒷바라지 해준 것도 강요였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삼촌이 경찰들과 함께 온 것이었어요. 경찰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고 성호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장영숙 씨, 한미영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시어머니는 수갑을 차면서도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계집애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어머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성호는 연행되면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우리 6년이었잖아. 그 정만으로는 안 돼. 하지만 6년의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질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정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들이 모두 연행되고 나서야 저는 진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강민수 삼촌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영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네, 삼촌. 정말 감사했어요. 삼촌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카페 사업을 더 키워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독이 든 음식을 걱정할 필요도 남편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 장영숙과 박성우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사기, 횡령 등 중죄로 그들을 기소했고 저는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며느리 독살 시도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6년간 고통받았던 나약한 며느리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장영숙은 피고석에 앉아서도 끝까지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악의가 가득했어요. 반면 성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저는 침착하게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삼계탕에 독을 타는 현장을 목격한 것부터 성호의 불륜과 횡령, 그리고 카페 사업권을 탈취하려던 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피해자께서는 언제부터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삼계탕 사건 당일부터입니다. 평소 요리를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독을 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독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서입니다. 장영숙 피고인이 사용한 갈색병에서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되었고 삼계탕 국물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어서 이소라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된 그녀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지만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리의 작전이 성공한 덕분에 그녀는 완전히 우리 편이 되어 있었어요. 이소라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저를 제거하라는 지시부터 성공하면 큰 돈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성우와 재혼시켜주겠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장영숙 씨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영이만 없어지면 카페 사업은 우리 것이고 너는 성우와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완전 범죄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소라의 증언이 끝나자 장영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지만 검찰은 이미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삼촌이 녹음한 그들의 대화 파일이었죠. 법정에 그들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소라가 저를 제거할 계획을 논의하는 생생한 대화였어요. 장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성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성호는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 카페 사업 자금을 횡령한 증거, 이소라와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저를 속이기 위해 꾸민 수많은 거짓말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특히 이소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제 죽음을 기대하는 듯한 내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성호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장영숙은 살인 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박성호는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판결문을 들으며 저는 마침내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6년간의 고통과 지난 몇 개월간의 치밀한 복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재판 과정은 연일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독살 시도 사건, 시어머니의 완전 범죄 계획, 6년간 속은 아내의 완벽한 복수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어요. 놀랍게도 여론은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저를 복수의 여신, 현대판 복수극의 주인공이라며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기혼 여성들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한미영 씨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이 더 많아져야 한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도 정말 역겨웠다. 이런 치밀한 복수를 보니 속이 시원하다. 하지만 저는 언론의 관심보다는 제 삶을 재건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카페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장영숙이 조작했던 계약들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제가 정당한 소유주로서 모든 권리를 되찾았어요. 더불어 그들이 횡령한 자금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수 삼촌이 사업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기존의 작은 동네 카페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카페 브랜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강남에 오픈하면서 저는 직접 매장 운영에 나섰습니다. 6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사회적 역량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고객들과의 소통, 직원들과의 협력, 사업 파트너들과의 협상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매장 오픈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제 이야기를 알게 된 분들이 응원차 방문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저도 사장님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한 고객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저는 진심으로 격려해 드렸습니다.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외의 인물도 제 새로운 삶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이소라였어요. 재판 후 갈 곳이 없어진 그녀에게 저는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의 반대도 있었고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소라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욱 성숙해진 그녀는 성실하게 일했고 고객 서비스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영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이소라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소라의 아들 하준이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매장에 데려오면 고객들이 너무 좋아해서 마스코트 역할까지 했어요. 성호와는 전혀 닮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면서 강민수 삼촌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옛 동료로서 도움을 받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어요. 삼촌은 저보다 13살 위였지만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숙함과 안정감이 오랫동안 배신당했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장 정리를 마치고 함께 나오면서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저와 진지한 만남을 가져볼 생각은 없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우와의 배신으로 인해 남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삼촌, 저는 아직 다른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영 씨가 준비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숙이 복역 중인 교도소에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 자신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마지막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도소의 면회실에서 만난 장영숙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악독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만족하냐?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왔어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6년 동안 정성껏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장영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배 아팠어. 그래서 처음부터 너를 없앨 생각이었어. 처음부터요? 그래. 성호가 너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 아버지 재산이 탐났거든.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할 대상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어머니도 남은 시간 동안 반성하시기 바래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복역 중인 성우에게서 여러 차례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읽지도 않고 버렸지만 마지막 편지만큼은 읽어보기로 했어요.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감옥에서 깨달았다고, 출소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용서를 구하겠다고 썼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은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더 이상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어요. 카페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지 1년 후 저는 강민수 삼촌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말 끈기 있게 저를 기다려주었고 그 진심이 결국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미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세요. 네, 삼촌. 이제는 민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소라도 하준이와 함께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고 제 친구들과 카페 직원들이 모여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에 바탕한 결혼이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카페는 서울 전역에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소라는 현재 매장 운영팀장으로 승진했고 하준이는 벌써 4살이 되어 말도 제법 잘하는 예쁜 아이로 자랐어요. 가끔 성우 이야기가 나오면 나쁜 아빠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미움보다는 새로운 가족의 사랑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씨. 아니, 제 남편과 저는 현재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죠.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실행했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하고 순순히 당했더라면 지금 이 모든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복수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상담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죠.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반드시 선택권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현재 저는 35세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랑받는 아내이며 곧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6년 전 독이 든 삼계탕을 받아들었던 그 순진했던 며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장영숙은 여전히 복역 중이고 성호도 1년 후에야 출소 예정입니다. 그들이 출소 후 어떤 삶을 살든 더 이상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죠.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예전의 한미영과 지금의 한미영 중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아마도 둘 다 진짜이고 둘 다 제가 걸어온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순진했던 한미영이 있었기에 배신의 아픔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강해진 한미영이 있기에 그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제 행복을 빼앗을 수 없을 거예요. 복수는 차갑게 서빙하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 맛을 충분히 음미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사랑을 천천히 우려내며 마시고 싶어요.